네, 안녕하세요. 분당재생병원 이비인후과 안상현. 안녕하세요. 분당재생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성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코막힘이라는 주제로 이비인후과 소아과 영역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코막힘을 유발하는 코 질환이라는 주제로 이비인후과 영역인 부분에서 제가 먼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 안의 구조와 생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코는 외부에서 이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코 비강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이게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보면 가쪽 벽에 하비갑계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강 어느 부분가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생겼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경우 이제 코막힘을 호소하게 됩니다. 코막힘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먼저 유소아 같은 경우는 비강 이물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코막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후비공 폐쇄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코막힘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데노이드 비대라든지 알레르기 비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성인의 경우는 비중격 망곡증, 양성, 악성 종양 등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성 비부비동염이라든지 비용종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좌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든지,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좌우가 코가 번갈아 가면서 막히게 되는데, 이런 비주기에 의해서도 이런 코막힘을 유발하기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각의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서 저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소아에서 가장 흔하게 코막힘을 호소하는 이유 중에 그 이비인후과를 오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코 안에 이런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콩이나 아니면 옥수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체로 미취학 아동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농성 비루라든지 아니면 혈성 비루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일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꼭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후비공 폐쇄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 사진에서 이 뒤쪽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고 막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CT 사진인데 이 CT 사진에서도 이 벽이 생겨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폐쇄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제 60대에 발견돼서 코막힘을 주소로 오셨던 분이신데요. 결국 이 뒷부분을 넓혀주고 이렇게 공간을 넓혀줌으로써 이 코막힘을 해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성인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비중격은 좌우 비강을 이게 구분하는 일종의 기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둥이 이게 휘어지면서 그 코 공간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막힘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성인들이 이런 비중격 망곡증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코막힘을 호소하는 경우가 아니라서요. 전부 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코막힘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비중격 망곡증 교정하는 수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비강을 넓혀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비갑계 비대라고 하는 어떤 질환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비중격 망곡증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성으로 비대가 된 경우에 뭐 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게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비염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하비갑계 축소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강 자체를 넓혀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만성 비부비동염 및 비용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코 안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농성 비루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각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걸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호전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수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비강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부비동 종양에 의해서도 어떤 코막힘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반전성 유두종이라고 하는 일직성으로 생기는 코막힘 질환의 대표적인 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종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엄연히 다른 질환이고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넓혀주고 제거를 함으로써 코막힘이 해결된 경우라고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악성 종양에 의해서도 코막힘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여기서도 앞에 본 것처럼 약간 물혹같이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뭐 림프종이라는 악성 종양이 발견된 경우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 아니, 항암요법이라든지 뭐 방사선 치료 혹은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고 깨끗하게 제거된 수술로 깨끗하게 제거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좋게 이렇게 코막힘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된 경우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그 코막힘에 대한 원인이 이게 제가 본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다수의 원인들이 코막힘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의 결론으로는 이 코막힘이 있으면 반드시 눈으로 한번 좀 꼭 확인하자는 결론을 끝으로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아과 변성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지금 질문 2개가 들어와서 요거 미리 좀 얘기하고 해도 될 것 같아서요. 고촌 날다람쥐님 거 먼저 이거는 안상현 선생님이 아마 조금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비강이 소아만큼 좁대서 우측 코가 자주 막히는데 비중격 망곡증 수술하면 확실히 만족도가 높을까요? 네, 제 경험에 의하면 비중격 망곡증이 심하신 분들이 그 코막힘을 호소한 경우에는 확실히 좋은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혹시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수술하면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부작용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다시 한번 뭐 코막힘이 발생한다든지 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긴 한데요. 이제 그건 일종의 성장,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코도 어떻게 인체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변형이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게 뭐 출혈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던지니스 통계님 거는 제가 강의를 조금 하고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마 조금 거기에 같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얘기라서. 소아 청소년기 이제 콧물과 코막힘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원론적인 얘기 위주로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오잖아요. 저희 감기 걸리면 제일 많이 오고, 저희가 이제 통계 낸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게 사실은 조금 저는 어폐가 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비염이라는 거 진단명을 그냥 그 의료보험 공단 같은 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단명을 보통 넣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단순 통계를 내본 겁니다. 이제 이런 게 2018년도 이런 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유병률이 거의 46.4%니까 거의 한 번씩은 다 걸리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꽤 많은 지금 유병률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일 저한테 많이 오는 환자들이겠죠.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언제나 그 코가 막힌다. 이제 이건 증세잖아요. 그러면 코가 막히든 콧물이 흐르든 이거에 대해서 이게 감기냐, 알레르기 비염이냐, 아니면 부비동염이냐. 이게 이제 저희 학생 때부터 이비인후과에서 언제나 제가 수업 들을 때 나오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그런데 구분이 조금 어려울 때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보통 10일 이상 지속이 되면 부비동염 쪽으로 갔다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10일 이내로 보통 감기는 낫는다. 그걸로 일단 두 가지는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거는 반복성이 일단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5월달, 6월달 이제 소위 얘기하는 꽃가루 날리고 뭐 이제 그럴 때 풀가루 날릴 때 나는 무조건 재채기 나고 이런다. 이런 거가 한 3년, 4년 지속됐다. 이런 반복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특정 장소에 들어가면 무조건 재채기를 하고 나는 콧물 흘린다. 집에만 들어오면 그런다. 뭔가 반복성이 이건 나오는 거죠. 감기랑 상관없이. 그런데 이게 보통 보호자분들이나 저한테 이제 진료 보러 오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잘 안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이걸 언제나 물어보죠. 그 다음 뭐 열이 날 수 있다. 부비동염 때 약간 미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37도 8분, 뭐 8도 조금 안 넘어가는 정도 가벼운 열 나는데, 보통 감기는 그거보다는 좀 바이러스니까 더 심하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재채기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있고, 코가 막히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뒤로 넘어가는 이제 후비루가 보통 부비동염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앞으로 흐르는 콧물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비루로 인해서
기침 같은 거 생겨서 만성 기침으로 저한테 오는 경우도 많고 두통 생겨서 오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보통 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환자 사진은 지금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그냥 딴 데 인터넷에서 그냥 도는 건데 이런 애들이 보통 뭐 2주 이상 기침을 하고 왔다. 아니면 2주 이상 뭔가 코막힘이 계속 지속되고 왔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워터스뷰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코엑스레이라고 제가 보통 설명하는 건데 정면 사진 찍어보면 이거 오른쪽 보시면 왼쪽이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부비동이라는 거는 좀 가볍게 설명하자면 머리가 뇌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목뼈는 이렇게 가늘어요, 저희가. 그러면 이게 버티려면 머리 뼈까지 꽉 차 있으면 목뼈가 부러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못 버티니까 결국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데 부비동이라는 게 뭐냐면 코랑 연결돼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조금 빈 공간이 많아요, 뼈에. 그런데 그 뼈의 빈 공간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염증 생기는 걸 부비동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정면 워터스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전두동이라고 해서 여기 두 군데, 그 다음에 상악동이라고 해서 양쪽 이쪽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왼쪽 보시면 지금 딱 여기는 지금 뚫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시커먼 게 공기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은 보시면 뭔가 허옇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점막도 아마 부어 있을 거고 여기를 이제 뭐 CT라든지 이런 걸 찍어보면 안쪽에 지금 뭐 농 같은 것도 차고 그러니까 이게 누우면 구멍이 이쪽 위쪽이니까 딱 눕는 순간 주룩 넘어가고 밤에 기침하고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콧물 약을 보통 쓴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항히스타민제라고 그냥 다들 콧물이 있으면서 그냥 다 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콧물 약을 무조건 써야 되냐.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감기 때 콧물약을 항히스타민제를 쓴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건 저희가 맨날 제가 교과서에 얘기 나오는 거고 저희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한테도 맨날 강조하는 거 제발 이 수학과 책에 감기 파트 읽어봐라 그러는데 이게 콜린성 이제 효과가 같이 나타납니다. 이 항히스타민제에서 적든 나쁘든 이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콜리너직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콜린 이제 효과는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분비물이 내 입에서 쩍쩍 안 나오는 거, 침도 안 나오고 내 얘기는 소변도 내 얘기는 조금 물 같은 거,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모든 물의 분비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콧물약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콧물이 좀 줄어드는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항히스타민제 자체의 효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콜린성 효과를 노리고 보는 건데 급성 감기 때 보통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만성으로 제 얘기는 지금 콧물이 많이 흐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에 왜 우리는 보통 콧물이 약간 제 얘기는 찬 공기만 제가 쐬도 콧물이 흐르고 이러는 이유가 이게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점막을 내 얘기는 촉촉하게 적셔서 계속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콧물 지금 코 막힌다고 무조건 이거를 다 약을 먹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니까 점막은 손상이 더 오니까 더 부을 수도 있고 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작용하기 때문에 심장박동 빠르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콧물약 보통 적용을 급성기 때 콧물 많이 흐를 때 외에는 하지 말라고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처방할 때 조금 안 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게 같이 있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아까도 위에서 그 위쪽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제가 질문 아까 전에 그 던진 스톤게님이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게 3세대 뭐 항생제 먹고 차도 먹고 코 세척하고 아바미스 항히스타민 이게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 증세 따라서 약을 조금씩 제 얘기는 조절해야 되는데 주구장창 똑같은 걸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뭔가 낫지 않고 계속 그런다는 거죠. 항히스타민제 자체의 효과 자체는 알레르기성 이런 걸 줄여주면서 그 히스타민 효과를 당연히 내주는 효과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효과가 부수적으로 딸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졸리고 이런 거랑 같이 연관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있는 알파 아드레너직 효과랑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적은 약일수록 콧물약으로서의 효과는 적다고 느끼실 거예요. 흐르는 게 왜냐하면 확 줄어드는 느낌은 아니니까. 그게 2세대 항히스타민제들 여러분들 보통 장기 복용할 때 쓰는 것들인데 그런 걸 알레르기 조절제로 이제 보통 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세대나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콧물약들은 이런 효과들이 큰 게 이걸 가지고 콧물약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코가 더 마르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콧물약들인데 저희가 애들을 보통 이런 거 이제 시럽제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있죠. 이제 요거는 이제 비점막 수축제 들어간 거, 요거는 이제 2개 복합제 들어간 거, 이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예전 메타키진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쓰던 건데 이거 보시면 2세 이상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2세 미만에서 쓸 수 있는 약은 없고요. 저도 그래서 보통 처방을 잘 안 합니다,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안전성이 확립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애들한테
내가 2살 미만인데 임상 실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줄 때 저희가 얘기할 때 보통 비점막 수축제가 들어간 약을 보통 5일 이상 쓰지 말라고 하는 건 반동성으로 이게 계속 다시 코가 막힐 수가 있고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그러니까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약을 언제나 복용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코 세척도 하시고 아까 전에 그 질문에서 아바미스도 쓰시고 항히스타민제도 쓰신 거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면 그거는 너무 웃긴 얘기거든요. 코 세척 계속하면 코 내에게는 조금 약간 점막도 이제 뭐 찢겨 내려가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 항히스타민제 쓰게 되면 또 거기서 부비동염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이게 배출이 덜 되는 거잖아요. 찐득해지고 더 코가 더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딱지 같은 거 더 생기고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지금 뭔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안 맞고요. 그때그때 증세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 이제 스테로이드 쓰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사실 좀 많아요. 저는 이것도 이제 얘기를 조금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코스프레이로 이제 보통 쓰는 게 아바미스나 이런 것들 쓰게 되면 이제 코 넓혀주는, 소위 얘기하는 코 뚫어주는 효과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에만 작용한다고 저희가 보통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저같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다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조금 저희도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분무가 딱 이렇게 코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50%는 뒤로 넘어가요. 식도로 먹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코의 모든 점막의 내액기는 거의 90%가 이렇게 되는 게 한 50% 정도는 물방울이 돼가지고 뒤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앞으로 소위 얘기하는 장기적 어떤 그런 우리가 효과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냐 이런 거에서 부작용이 스테로이드는 당연히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어떤 사용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정도로 특히 소아에서는 저희가 조금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BMJ나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가장 유명한 미국, 영국의 이제 무슨 저널들에서 나온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치료를 하는 콧물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아까 전에 이게 셀라인 네이설 이리게이션이 뭐냐면 이게 코어 세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막힘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조금 있다. 노란색이라는 게 그냥 언클리어한데 그냥 적당히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건 스몰 이펙트가 있고 조금 약간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콧물에는 조금 더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요 정도거든요. 재채기 할 때는 아무 효과 없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 막힘에 아주 절대적으로 약물 치료가 엄청난 효과를 준다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증세를 제로로 만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50% 정도 덜어주는데 효과를 내가 내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 약을 복용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 보통 오면 제가 엄마들한테 얘기해요. 조금 흐르는 건 놔두라고. 사실 이게 그러면 이제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서 어차피 크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건 저희가 당연히 걸러내야 되고 부비동염이나 이런 거 치료할 땐 당연히 항생제 쓰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면이 있다는 거 정도로 좀 알고 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